제 또래 어르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친구들 앞에서 비참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참 서럽고 기가 막혔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퇴직하고 처음으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만 빼고 다들 잘 살더군요. 한 친구는 연금으로 여행 다니는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는 자식들이 준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저 고개만 툭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한순간에 원망스러워지더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겉으로만 웃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몰래 한숨 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제 사연을 오늘 전부 털어놓을 테니 부디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다가 혼자 고개를 떨군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 준비 안 됐구나. 이런 생각, 가슴 깊이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중 무려 35%가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 사는 62세 김태수 씨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대화가 오갔는데, 놀랍게도 친구들은 각자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상가 임대 수익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다니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누구는 작은 빌라 2채를 세놓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주머니를 뒤적여봐도 남은 돈은 몇 장의 1,000원짜리 뿐이었고, 기댈 연금도 수익도 기약도 없는 현실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뒤처졌구나.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요즘 자주 느끼지 않으시나요? 친구들은 어느새 노후 준비를 마쳤는데 나는 아직 갈 길이 막막한 현실.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데 준비 없는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는 현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몇 년 후 텅 빈 지갑과 싸늘한 현실 속에 후회하며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시작하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혼자만 벽처럼 고립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63세 윤상철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다녔던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정년 퇴직과 함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5년은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상철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5명의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동기들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예약자 이름은 친구 박재형 씨였습니다. 내가 사는 건물 2층 새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 프랜차이즈 대박 났다니까 매달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덕분에 나도 안정적이야. 나는 작년에 퇴직했지만 개인연금이랑 주식 투자 수익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어. 요즘은 골프 배우고 있어.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치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은 나오더라. 거기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받으니까 한결 편해. 친구들의 대화는 밝고 가벼웠지만 상철 씨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고 별다른 투자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자금 지원에 5천만 원을 쓰고 나니 남은 돈은 7천만 원.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다 보니 통장은 눈 깜짝할 새에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상철 씨는 지하철역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조차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 걸 알리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연금도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길 건너편 밝은 조명을 받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 씨의 일상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1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운동이라도 시작하려 했지만 헬스장 등록비조차 부담스러워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을까 싶어 은행에 갔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임에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닐까? 괜히 내 처지를 들키는 건 아닐까? 혼자만의 상상과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상철 씨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 요금제를 최저가로 바꾸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웠고 저녁은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날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치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철 씨는 심지어 친구들의 SNS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가족여행 갔다. 누구는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운동했다. 누구는 취미생활로 사진전을 열었다. 그런 글과 사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쓸쓸함, 막막함,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빈곤뿐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물가는 오르고 기본 생활비는 1인당 월 18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철 씨 같은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후 일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상철 씨에게 돌아오는 건 단기 계약직 공고 몇 줄뿐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60세 미만, 건강 이상 무필수. 현실은 그렇게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상철 씨는 반지하 월세방을 알아보다가 멈춰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퇴직하면 쉬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았는데 그는 이제 매달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상철 씨들이 조용히 그리고 힘겹게 삶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절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후는 고생 끝에 찾아오는 평온한 시간일 거라고 믿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65세 이춘복 씨는 젊은 시절부터 노력하면 노후는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직장에 들어가 건설 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40년 가까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50대 초반에는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던 인생.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62세에 정년퇴직을 하던 해 춘복 씨 손에는 퇴직금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큰딸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작은 아들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니 남은 돈은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매달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를 내고 나면 1년도 채 버틸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본 연금은 월 49만 원.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은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되었고, 새로 구한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첫 겨울, 춘복 씨는 벽에 얼음처럼 서린 결로를 손으로 닦아내며 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항의해봐야 싼 값에 방 얻었으면 감수해야지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무거운 카트를 밀어 정리하는 일당은 고작 6만 원. 하지만 나이 많은 알바생에게는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바깥에서 일하다가 결국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비는 180만 원. 국민건강보험 덕에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남은 금액은 결국 카드론 대출로 막아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알바를 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쌓인 월세, 카드가,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은 무너졌고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아이에게조차 손을 벌릴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한 딸은 어린 자녀 양육비에 허덕였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꾸며 오히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춘복 씨는 결국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애들한테 짐이 되긴 싫었다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퇴직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평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경제적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사회. 춘복 씨는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의 집 창문 밖으로는 햇살 대신 곰팡이 핀 벽이 보였습니다. 한 끼 식사는 편의점 할인 도시락 혹은 반찬 없는 즉석밥이 전부였습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춘복 씨는 눈을 돌렸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춘복 씨는 어느 날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5만 원, 식비 25만 원, 통신비 3만 원, 약값 5만 원, 교통비 2만 원. 기본 생활비만 매달 80만 원이 필요했지만 월 국민연금 49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족한 3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다시 마트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65세 이상은 채용 불가라는 안내문 앞에서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노후는 준비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춘복 씨는 요즘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혼잣말을 뱉으며 그는 오늘도 좁은 방 구석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한 채 해가 지고 또 뜹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이춘복 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41%가
별다른 소득 없이 은퇴 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 4천 원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생계형 빈곤 노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퇴직 후 5년 이내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의 65%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층의 소득 구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48.6%가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이나 자산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은퇴자가 진정한 은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고령자 신규 일자리 채용 공고의 72%가 60세 미만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은퇴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었지만 노후 준비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25년 현재 30%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속 납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여전히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령층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고령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지출액은 18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매달 약 130만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두고 한상진 연구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임대수익이나 소규모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말조차 사치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빈곤, 고립, 건강 악화라는 삼중고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숫자와 전문가의 경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소득원을 늘리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개인연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액이라도 추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노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세 이상 은퇴자에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 최대 1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어 생계비 걱정을 덜 수 있죠. 경기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근로, 지역봉사활동, 돌봄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르신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컨설팅부터 초기자금 일부까지 연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입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며 관리비가 적은 소형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탄을 막는 길이 됩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생활 지원사를 통해 정기 방문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1년, 5년 후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작더라도 끊임없이 이어갈수록 미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변 친구들이 이미 앞서 나갔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자체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는 것부터, 지출 내역 한 줄 점검하는 것부터,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를 지키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한 줌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였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끝까지 뿌리를 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삶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이들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들의 손끝에서 서서히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생활, 감당해야 할 외로움, 쏟아지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준비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남들은 여유롭게 웃고 있는데 나만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한 시작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다시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비추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힘들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온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을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본 한 어르신의 인터뷰가 며칠째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한평생 식당을 하시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셨던 68세 김정화 어머님. 그분이 카메라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통장에 남은 돈이 18,000원이에요. 정말 평생 일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막함과 억울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아 덜컥 겁이 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노후가 불안한 이유가 그저 돈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고치지 못한 습관 때문입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던 돈, 나중에라며 미루는 버릇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 외로운 마음에 헛헛하게 써버린 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며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그 좁은 거실 한켠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다. 겉표지는 해지고 가장자리는 커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다이어리는 박정수 씨가 30년 동안 써 온 삶의 기록이었다. 그는 한때 중소기업 관리부 부장이었다. 직원 80명 남짓한 작은 공장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정 부장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던 시절 다이어리엔 늘 일정이 빼곡했다. 납품일 14일, 월말 결산, 직원 회식. 그의 인생은 늘 회사와 함께였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정수 형, 이제 인생 즐기세요. 그날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그는 그 돈이 평생을 버텨줄 줄 알았다. 그는 그날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 문장은 몇 년 뒤 눈물로 번져 읽을 수 없게 된다. 퇴직 후 첫 해, 정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을 다녔다. 강릉 바다, 남해,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내의 미소가 오랜만에 환했다. 숙소 앞 카페에서 찍은 사진, 2 손 꼭 잡고 웃던 그 장면이 다이어리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둘째 해가 되자 지출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연금은 없었고 국민연금 월 68만 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퇴직금 통장에서는 매달 250만 원씩 생활비가 빠져나갔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쌓여갔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이 돈 계속 쓰다간 3년이면 끝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좀 써도 되잖아.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 집으로 찾아갔다. 손주들 선물, 용돈, 친척들 경조사비. 할아버지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이 훅훅 나갔다. 다이어리 한쪽에는 자식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민수 30만, 지혜 20만, 손주 10만이. 그는 그걸 가족의 사랑이라 믿었다. 하지만 3번째 해, 그의 다이어리는 점점 공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록할 일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도, 목표도, 계획도 없었다. 하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먼지를 털던 아내가 물었다. 여보, 오늘도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그는 신문을 덮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을 부장님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그날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다. 2023년 겨울,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이게 뭐야? 21만 원이 넘었네? 아내는 영수증을 들고 한숨을 쉬었다. 요즘 다 오른다더니 진짜 미쳤다. 정수 씨는 괜히 짜증을 냈다. 그럼 덜 틀어. 뭐 그렇게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켜놔? 그날 처음으로 부부는 크게 다퉜다.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혔다. 돈이 부족하니까 마음도 가난해진다. 이후 그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퇴직 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야, 우리끼리 조그맣게 투자 하나 해볼까? 같이 다니던 회사 후배가 말했다. 요즘은 무인 카페가 대세라잖아. 나도 하나 알아봤는데 수익 괜찮대. 정수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래,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결국 퇴직금의 절반, 6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는 그날 다이어리 여백에 동그랗게 적었다. 2024년 3월,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시작은 끝의 시작이었다. 카페는 한 달, 두 달 매출이 괜찮았다. 하루 매출 30만 원씩 웃음이 돌아왔다. 이제 잘 되면 여름엔 에어컨도 새로 바꾸자. 아내의 말에 그는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인근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선 것이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였다. 10월,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형, 우리 좀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적자예요. 뭐라고? 그날 저녁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수입 지출 계산을 해보았다. 임대료 180만 원, 원두 소모품 70만 원, 전기세 30만 원, 카드 수수료 등 기타 비용 20만 원, 월 매출 280만 원, 결국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적자였다. 그는 펜을 던졌다. 다이어리의 숫자가 이제는 나를 압박한다. 퇴직금 통장은 4천만 원대로 줄었다. 그 사이 국민연금도 생활비로 사라졌고 아내의 저축도 이미 고갈됐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요? 관리비라도 줄여야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돼. 이 집은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 몰래 다이어리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자존심으로 전기요금 낼 수 있을까? 2025년 봄 다이어리 표지는 더 낡아 있었다. 그의 손때로 가장자리는 번들거렸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젠 내 인생의 계획표가 없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합계 34만 원. 그는 한참을 우편 봉투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첫 장을 다시 펼쳤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문장 위에 그는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낡은 다이어리 속엔 그의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날 새벽 3시 박정수 씨는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낡은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신용카드 청구서가 흩어져 있었다. 이번 달은 진짜 감당이 안 되겠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 흘러간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몇 년 전 그가 스스로 적은 글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다이어리의 뒤쪽 몇 장은 비어 있었고 그는 그 빈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다 펜을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펜촉을 눌렀었다. 습관이었다. 남의 눈 체면, 그리고 나중에 눈물이 뚝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퇴직 직후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들. 야, 이 정도 퇴직금이면 평생 걱정 없지 않냐? 그래도 부장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는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 갔다 오며 말했다. 여보, 나 콜레스테롤이 높대. 약을 먹어야 한대. 그 말에 정수 씨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다. 결혼 40년,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아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거실 조명 아래서 그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는 5장의 빈 페이지를 꺼내어 나누었다. 각 페이지 맨 위에는 이렇게 제목을 썼다. 체면, 미루기, 감정, 의존, 작은 돈, 그리고 그 밑에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적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경쟁을 했다. 건강검진은 늘 나중에로 미뤘다. 외로워서 술을 마셨고 기분이 좋아도 마셨다. 힘들면 자식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이 별거 아니라며 돈을 흘려보냈다. 그는 적으며 깨달았다. 그동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썼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훈련시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다. 그는 버릇처럼 택시를 잡으려다 멈춰섰다. 이제 작은 돈부터 아껴야지. 그는 서울시 복지센터로 향했다. 무료 건강 프로그램, 60세 이상 대상 운동교실이 있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박정수라고 합니다. 서툰 미소였지만 누군가가 그 미소에 화답해주는 게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혔다. 택시비 9,000원 절약, 건강검진 예약 완료, 나를 위한 첫 투자. 며칠 뒤 그는 작은 일거리를 알아봤다. 동네 마트에서 재고 정리 보조, 하루 5시간 근무, 일당 5만 원. 처음엔 부끄러웠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번 돈으로 아내랑 김밥 사 먹었다. 이상하게 행복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다이어리엔 하루하루 작은 메모들이 쌓였다. 커피 대신 집에서 믹스커피, 택시 대신 30분 걸음, 주말엔 경로당 봉사 신청, 월 저축액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320만 원이 모였다. 그가 적었던 5개의 습관은 이제 5개의 실천으로 바뀌었다. 체면 대신 진심 자식에게 선물 대신 편지를 보냈다. 미루기 대신 실천 건강검진과 운동을 매주 했다. 감정 대신 행동 외로울 때마다 사람을 도왔다. 의존 대신 자립 자식에게 이젠 괜찮다고 말했다. 작은 돈에 힘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계속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은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2025년 가을. 그는 다시 낡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이제 표지는 더 낡았지만 안쪽엔 새 글씨가 가득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날 오후 큰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요. 집도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요. 정수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 세대도 다 겪었던 일이야.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 지켜라. 그는 다이어리 한 장을 찢어 아들에게 건넸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야.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진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 위에 햇살이 비쳤다. 책상 위 다이어리의 표지가 바람에 살짝 들려 있었다. 거기엔 3개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오늘 시작나. 그날 밤 박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노년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행한 노인은 아니었다. 그의 낡은 다이어리는 이제 돈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교과서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을 바꾸려는 마음 하나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아침 6시, 70세 이도현 씨는 여전히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습관처럼 식탁 위에 놓인 다이어리와 통장을 함께 펼친다. 다이어리엔 날짜별로 꼼꼼히 적힌 기록이 있다. 건강검진 예약 경로당 봉사 연금 입금일 손주 생일. 글씨는 단정하고 문장 끝마다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처럼 그의 인생에는 늘 멈춤이 있었다.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던 습관 말이다. 이도현 씨는 시청 세무과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했다. 젊었을 땐 늘 빠듯했다. 아이 둘의 학원비, 전세금,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버는 것보다 쓰는 습관을 먼저 다잡았다. 월급날마다 가계부를 열고 이건 다음 달 적금, 이건 생활비, 이건 예비비. 그리고 마지막 장엔 늘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 쓴 1만 원이 내일의 평안을 결정한다. 퇴직 후 그가 받는 연금은 월 232만 원. 크지 않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그의 통장은 지출보다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 씨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퇴직 직후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다. 야, 너도 이제 편하게 살자. 요즘 부동산 안 하면 손해야. 나는 분양상가 하나 샀어. 월세 들어오니까 여유 생기더라.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냐.
요즘은 ETF도 다 한다니까. 그는 처음엔 귀를 막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최 부장이 직접 찾아왔다. 도연아, 너는 너무 보수적이야. 요즘 시대는 투자를 해야 먹고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조명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통장과 다이어리가 있었다. 통장 잔액은 2,800만 원. 그는 손끝으로 통장 표지를 쓸며 혼잣말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마지막 인생을 정하겠지. 다음 날 그는 부동산 사무실 대신 시청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2시간을 상담했다. 안정적인 연금저축 상품이 있을까요? 지금은 확정형 상품이 거의 없지만 정기적금 ISA를 병행하시면 안정적이에요. 그는 그대로 실행했다. 매달 연금 중 30만 원을 저축 통장에 20만 원을 ISA 계좌로 옮겼다.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다. 에이, 그런 걸로 언제 돈 모으냐? 요즘은 다 투자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내 잠을 팔 순 없잖아. 2023년 대한민국 물가가 폭등했다. 전기요금, 식료품, 교통비, 모든 게 올랐다. 뉴스에서는 고령층 빈곤율 40% 돌파라는 자막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왔다. 이도연 씨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다. 아내는 말했다. 여보, 요즘 장 보러 가면 예전보다 2배는 더 써요. 당신 저축하는 돈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이어리에 적었다. 불편함은 잠깐, 습관은 평생. 그날부터 그는 가정의 모든 지출을 필수 보류 불필요 3가지로 나눴다. 식비는 유지, 문화비는 보류, 외식은 불필요. 대신 아내와 매주 무료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들었다.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자원봉사 활동.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돈이 아니어도 행복은 유지할 수 있구나. 2024년 여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우리 이번에 전세 올려야 하는데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사위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얼마나 필요하니? 2천만 원이요, 아빠. 죄송해요. 그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예금엔 정확히 2천만 원이 있었다. 그 돈은 응급 의료비 플러스 노후 예비비로 적어둔 금액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한쪽에는 딸 전세 도와주기, 다른 한쪽에는 내 노후 지키기. 2문장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이렇게 적었다. 도와주되 방법을 남긴다. 다음 날 그는 딸에게 계좌를 보내며 말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1년에 100만 원씩만 갚아라. 그게 내 책임감이야.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는 웃었다. 그래야 너도 나중에 후회 안 해.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에도 원칙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시간은 흘러 2025년 봄. 이도연 씨의 하루는 여전히 일정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운동, 9시 도서관, 오후엔 경로당에서 봉사. 그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세금과 절약의 개념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선생님, 그럼 돈은 언제부터 모아야 돼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부터야. 돈을 모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으로 안 사는 행복이 가장 오래 간다. 그의 통장은 여전히 단순했다. 매달 연금 232만 원이 들어오고 생활비 150만 원, 저축 30만 원, 예비비 20만 원, 봉사문화비 10만 원. 남는 20만 원은 행복비라 불렀다. 그 돈으로 그는 손주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사주거나 아내와 저녁 산책 후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단출하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마음은 풍족하지. 그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썼다. 내 인생의 습관은 나를 가난하게 하지 않았다. 2025년 여름, 뉴스에선 또다시 이런 자막이 흘렀다. 65세 이상 노인 중 2명 중 1명, 월 생활비 100만 원 미만, 고령층 의료비 10년 새 2배 증가. 그날 아침
이도현 씨는 신문을 읽다 잠시 멈췄다. 자신의 세대 이야기였다. 그리고 머릿속엔 오랜 친구 최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에 카페 투자를 권했던 친구였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며칠 전 느닷없이 전화가 왔다. 도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목소리엔 자신감 대신 피로가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사업이 망했어.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어. 퇴직금 다 날렸어. 은행빚만 4천이야. 그 말에 이도현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손때 묻은 통장과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남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은 마음의 여유가 나를 지킨다. 다음 날, 그는 친구를 만났다. 최 부장은 초라한 셔츠에 눈 밑이 퀭했다. 도연아, 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냐?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이도현 씨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하루라도 내 다이어리를 안 본 날이 없어. 거기엔 돈보다 내가 지켜야 할 습관이 적혀 있어. 최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대화의 끝에 최 부장이 중얼거렸다. 내가 맞았어. 돈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어. 며칠 뒤, 이도현 씨는 평소처럼 오전 운동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게시판에는 어르신 재무관리 특강 강사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방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작은 강의실에서 20여 명의 어르신 앞에 섰다. 칠판에 분필로 크게 썼다. 돈보다 무서운 건 나쁜 습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평생을 돈보다 습관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매달 1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나중에라는 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 자랑하지도 비교하지도 않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날 강의 후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내 인생은 이미 성공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딸이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빠, 그때 빌려주신 돈 올해 마지막 분까지 다 갚았어요. 봉투 속엔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작은 편지가 있었다. 아빠 덕분에 저도 돈의 무게를 배웠어요. 이제 저도 저축하고 있어요. 그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여보, 당신 참 잘했어요. 그때 그냥 줬으면 딸이 빚의 무게를 몰랐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는 사랑보다 가르치는 사랑이 오래가. 그날 밤, 그는 통장을 펼쳤다. 잔액은 1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숫자보다 든든했다. 통장 옆에는 아내가 정리해 둔 가계부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감사.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과거 그 어떤 승진 축하의 웃음보다 더 따뜻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이도현 씨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이 천천히 쌓이는 걸 바라보며 다이어리를 펼쳤다. 맨 마지막 장에는 단 3줄만 적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하다. 돈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은 부자다. 나는 후자이고 싶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길가엔 연말을 맞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선물을, 누군가는 빚을, 누군가는 행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밥 대신 국수 먹고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당신이랑이라면 뭐든 좋아요. 그 대화 속에는 숫자가 아닌 삶의 여유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나는 잃지 않았다. 습관이 나를 지켰으니까. 탁자 위엔 2권의 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손때 묻은 통장,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다이어리. 그 2권이 보여주는 건 70년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진실이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비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도현 씨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어온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의 절제, 한 번의 감사,
그리고 미루지 않는 행동이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70세 이후의 삶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는 늘었지만 그만큼 삶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를 넘고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일했음에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습관의 부재라는 점에서 이도현 씨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직업이나 소득보다 저축 습관과 소비 패턴, 그리고 재정관리 능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가난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했지만 계획이 없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고, 반면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생활 습관이 체계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가계부를 쓰는 사람의 노후 자산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았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의 흐름을 조절할 줄 아는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차이가 평생의 결과를 뒤바꾸는 이유는 복리의 원리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종종 복리는 돈보다 습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적립하면 4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지만 불규칙하게 모으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서도 50대와 60대의 60%가 저축을 중간에 멈췄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당장의 소비 압박, 자녀 지원, 명절 경조사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즉, 체면 소비와 즉흥적 지출이 결국 평생 쌓은 돈을 갉아먹는 구조였던 것이죠. 특히 나중에 병이라고 불리는 미루는 습관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70% 이상이 퇴직 후 노후 준비를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실제로 10년 후에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이도현 씨처럼 50대 초반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은 평균 자산 유지율이 1.8배 높았고, 의료비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평균 약 6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이 더해져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외의 추가 준비가 있는 고령층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연금 하나로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자는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이후 자녀 학비, 결혼 자금, 생활비 등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도현 씨처럼 적은 돈이라도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건강 역시 돈보다 강력한 복리의 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후반부터 의료비 지출은 50대의 2배, 70대는 4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운동 습관이 꾸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 부담이 평균 35%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곧 경제적 방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동과 절약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습관이었던 것이죠.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식이 도와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자식들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바쁜 시대입니다. 실제 통계에서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은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결국 자신의 습관과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평생 벌어온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 돈을 어떻게 다루고 소비하며 저축했는지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체면을 위해 쓴 돈, 나중에 하자고 미룬 선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흘려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통장의 잔고와 마음의 여유를 바꿉니다. 반대로 이도현 씨처럼 단단한 습관을 지켜온 사람은 작은 연금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가계부를 쓰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소비합니다. 그의 통장은 크지 않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계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습관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도현 씨 같은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부자의 정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세대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연스럽게 유튜브 형식으로 한 문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세대, 특히 50대, 60대가 놓치기 쉬운 노후 준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발표하여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노인들이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활동,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지자체 단위에서도 2024년 고령층을 위해서 소득 보장, 돌봄 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여가 취미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4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우리가 본 체면 소비, 나중에로 미루는 습관, 감정 소비, 자식 의존, 작은 돈 무시 같은 습관이 실제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전환하려는 국가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제도 또한 빈곤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 자체가 많아야만 노후가 안락하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소득활동의 지속성, 사회참여, 의미 있는 일상이라는 맥락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직접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이 여러분 같은 50대, 60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노후에도 참여하고 움직이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회 참여가 단순히 시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수입, 자존감, 건강 모두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가 주는 건 단지 월급이 아니라 나는 쓸모 있다는 느낌과 관계입니다. 셋째, 지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문화센터, 경로당 활동, 가계부 쓰기, 저축습관 지원 등은 아주 작은 돈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 전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한 투자나 대형 자산보다는 지금 당장 월 저축액을 정하고 가계부를 쓰세요. 주변 지자체나 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참여 가능한 노인 일자리나 무료 강좌를 찾으세요.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나중에로 미루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건강검진 운동 사회 참여 루틴을 만드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앞서 사례에서 보여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고령사회 문제를 겪으며 일부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 해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연금, 보장성과 고령자의 고용 연계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연구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기초연금 성격의 제도와 일자리 관련 정책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주요 변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단지 노인이 쉬도록 남기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계속 활동하도록 설계된 제도들이 노후 빈곤 탈출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제도를 단지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설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후의 빈곤을 막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길은 제도와 습관의 결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확대, 돌보며가 프로그램, 연금 보완 정책 등이 제공되고 있는 지금, 나머지는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평생의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켜고 한 달 저축액을 정하고 지자체 무료 강좌를 알아보세요. 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낡은 통장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이 손끝을 스쳐도 내일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살아온 날이 무겁더라도 남은 날은 가볍게 걸을 수 있기를.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평생을 성실히 살았지만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해 노후가 무너진 박정수 씨. 그리고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평생 지켜온 습관으로 평온한 노년을 맞이한 이도현 씨.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하루를 버텼고 다른 하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불행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박정수 씨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쓰고 외로움을 잊기 위해 흘려보냈던 돈. 그는 자신이 번 돈보다 더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이도현 씨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쓰며 매일 다이어리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평화라는 이름의 잔액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 참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방심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구하는 것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하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려우신가요? 자식에게 미안하고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계부를 써보세요. 커피 한 잔 대신 산책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모두가 같은 노년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후회 속에, 어떤 이는 감사 속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갈림길은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박정수 씨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건 경고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이도현 씨의 삶이 우리에게 준 건 희망입니다. 늦게라도 배우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이 나라에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후회로 잠드는 하루일까요? 감사로 잠드는 하루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이어리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쓴 한 문장이 내일의 삶이 된다. 이도현 씨는 그렇게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 모두가 닮을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아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보다 강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요즘 경험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연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자금이 바닥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올해 68살 전직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집 2채를 가진 성공한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동료가 신축 아파트 갭 투자로 돈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현혹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10억에 대출 5억이면 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처음엔 집값이 올라서 좋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400만 원을 감당 못해서 결국 30년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2살 김영숙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에겐 강남 대치동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은 지 25년이 넘어 벽지가 갈라지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대치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든든했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 450만 원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민연금과 남편연금을 합쳐도 280만 원.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동료 박 간호사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강북 신축 아파트 들어갔어요. 17억인데 전세 12억에 대치동 담보 대출 5억으로 해결했거든요. 벌써 시세가 18억이래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산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계산기를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17억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5억 영원이라는 계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사모님, 강북 신축은 앞으로 최소 25억까지 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2채의 집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강북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바로 들어왔고 대출이자는 전세금으로 충당됐죠. 무엇보다 시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18억, 19억, 20억.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영숙 선생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셔. 저도 따라 들어갈 걸. 그런 칭찬이 달콤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24년 여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까지야. 그런데 대출이자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2024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희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보증금 12억 돌려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가는 이미 7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5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5억을 어디서 구해?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많이 줄어들었고 예금은 3천만 원뿐. 당장 5억이라니.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래요.
작년 같았으면 바로 맞췄을 텐데 불과 1년 전 25억은 기본이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치동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문틀의 연필 자국,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거실.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치동이라도 팔아야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에서 5억을 추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350만 원. 연금 2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통장을 펼쳐보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매달 70만 원씩 적자야. 이러다 1년도 못 버텨.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는 아예 지나쳤고 장바구니엔 콩나물과 두부만 담았어요.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 지갑을 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더 참담한 건 시세였어요. 강북 아파트는 20억에서 15억, 14억, 급기야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게 고문 같았어요. 2025년 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치동 집을 내놨어요.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금매 아니면 안 나갑니다. 10억 5천에 내놔야 겨우 거래될 거예요. 15억은 받을 줄 알았던 집을 10억 5천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우리 집,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치동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난이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 월세 80만 원. 첫 달 월세를 낼 때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월세를 낸 적 없던 제가 68살에 월세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병원 후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강북 아파트는 어떠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을 다 잃고 월세살이 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북 아파트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낼 수 없었거든요. 13억에 금매로 내놨지만 11억 8천에 겨우 팔렸습니다. 17억에 산 집을 11억 8천에 판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지금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빌라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통장에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연금 280만 원으로는 빠듯해요. 어제는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70살 남편이 최저시급 만 30원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 제가 만든 거예요.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대치동 집만 지켰다면, 지금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좁아졌어요. 전에 집이 더 좋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일하니까 사는 것 같아.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비록 작은 빌라지만 저녁마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일상. 그게 이제는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담보대출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남의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운이 따랐을 수도 있고 숨겨진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세요.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80만 원짜리 월세 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투자 욕심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제 빈 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만든 빈 통장.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직하게.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정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도 서울 노원구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사례의 김영숙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저 이번에 갭 투자로 집 샀어요. 대출받아서 전세 끼고 들어갔는데 벌써 시세가 올랐대요.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대출이자는 감당할 만해? 아,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집이 있잖아. 욕심내지 말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저희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노후 자산을 꼼꼼히 계산해봤어요. 제 교원연금 월 220만 원, 남편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 이것만으로도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평생 아껴 모은 저축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부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 이렇게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과 저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상담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이 탄탄하시네요. 목돈은 안전하게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은 정기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2024년 주변에서 갭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정희야, 너도 해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해. 욕심내다 잃을까 봐 무서워. 실제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이나 하자. 낡은 곳도 고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3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방을 새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집이 새 집처럼 변했죠.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함께 등산을 다녔어요.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했죠. 2025년 봄, 앞선 사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 실패로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들. 친구가 전화로 울먹였어요. 정희야, 나 큰일 났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집 팔아야 해.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7시에 집에 돌아와 제가 끓인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죠. 오전엔 각자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남편은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엔 함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부부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손주들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분기마다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봄에는 경주로 벚꽃 구경을 다녀왔고 여름엔 강릉 바다에서 며칠 쉬다 왔어요.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한 민박집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물가가 1.67%나 올랐다고 하니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월 400만 원의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껴 쓰면 매달 5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어제는 갭 투자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넌 그때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냈니? 정말 현명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하긴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무서웠어.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투자 안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희 집 통장은 돈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걷는 산책길의 풍경, 도서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것들이 제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마음의 평안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험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남의 성공담이 내 것이 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우리 집, 티격태격해도 늘 내 편인 배우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큼 확실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부부는 새로 리모델링한 깨끗한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나물을 무치겠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지금 제 삶에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요, 주변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뜬소문 대신에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노후 재무 설계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찾아봤죠. 그때 저희가 마주했던 현실은 달콤한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무려 8천만 원에 육박하더군요. 평생 일해서 빚을 다 갚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무서웠던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로 소득은 끊겼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소득 절벽에 서 있는 가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또 수억 원의 빚을 내는 건 외줄 위에 서서 일부러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저명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며 특히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가 아니라 가계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연금으로 사는 저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폭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이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희 같은 은퇴자에게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1억을 더 버는 기쁨보다 평생 모은 자산 1억을 잃는 고통이 정신적으로 몇 배는 더 파괴적이라는 거죠. 노후 자산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요? 바로 군중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에프오에모 현상을 느끼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금융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압박감을 꼽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옆집 사람이 투자로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섣불리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원칙을 세우자. 첫째, 노후 자산으로는 절대 빚을 내지 않는다. 둘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저희는 꽉 찬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텅 빈 마음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뜬구름 잡는 투자 계획서 대신 낡은 우리 집의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 들었던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 우리가 가진 단단한 성을 더 아늑하고 튼튼하게 보수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처럼 특별한 연금이 없거나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한숨만 쉬며 운명을 탓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할 뿐,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동네 지자체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안전망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위기의 첫 번째 해결책은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라고요. 우선 빚이나 재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광고나 상품 판매 걱정 없이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준비 종합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1대1로 만나서 내 부채 상황을 분석해주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채무 조정 방법이나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연결해줍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면 아직 길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낡았지만 소중한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 집을 담보로 위험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 역저당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한 재무 전문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생각 때문에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속이라는 뜻이죠. 또한 각 구청마다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하면 전월세 보증금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더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지역 포괄지원센터 디바오코어주연센터라는 곳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만능 해결사 같은 곳이에요. 재무 상담은 물론 건강, 복지, 법률 문제까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거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다세대 공존주택이라는 주거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한 건물에 노년층과 젊은 부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활력을 얻습니다. 젊은 세대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죠. 이렇게 세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어르신 지원 메뉴만 눌러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투자 설명회 대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이 불확실한 대박의 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디 그 평온함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평생 허리 굽혀 무엇을 주었나 돌아보니 어떤 이는 모래알을 쥐었다가 바람에 흩날리고 어떤 이는 작은 온기를 품었다가 마음을 데웁니다. 욕심이란 이름의 씨앗은 가시덤불을 키워내고 만족이란 이름의 씨앗은 그늘 짙은 나무를 키웁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텅 빈 통장이 아닌 꽉 찬 마음을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가꿔야 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처럼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삶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조금만 덜하는 한순간의 욕심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단순히 집 두 채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남편 앞에서 당당했던 아내의 미소, 그리고 손주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에서 밤마다 되새기는 메아리 없는 후회는 빈 통장보다 더 아프게 그분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작은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그분은 곁에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낡은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의 풀냄새와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떤 걱정도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부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나요? 혹시 바람에 흩날릴 모래알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곁에 있는 소중한 온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디 주름진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1억 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1분이라도 더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의 고귀한 삶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